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날 서양 문무영을 만들어낸 유럽이 서양이라고 하는 세계로 통합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라, 바로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이 로마 역사가 달랑 2페이지예요. 달랑 2페이지인데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1000년도 넘죠. 거의 2000년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 로마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들이 오늘날 독일과 북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에서부터 나온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분량과는 관계없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설이 막 뒤섞여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같은 긴 책도 있고, 그런 확인된 사실과 전설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책들을 보다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아무래도 조금 덜하겠죠. 로마가 언제 세워졌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걸로 그리스가 굉장히 분주할 때 이미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있었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트로이 전쟁, 그 미케네 시대 아니에요? 미케네 문명 시대. 이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에게 함락당한 트로이의 귀족들이 탈출해 가지고 로마를 세웠다. 이거는 신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8세기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 정도의 로마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제 대체적인 추측입니다. 로마는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일까요? 저번에 마케도니아 때 한번 당했어. 이번에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로마예요. 좋아요. 그러면 로마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요거 정도 알아야지. 그쵸?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의 가운데 있는 로마, 그 자리에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로마는 세워지는 과정도 길고, 성장하는 과정도 길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것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 엄청난 로마의 흥망성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로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거대한 대제국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로마시도 그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 지역, 언덕 7개가 있습니다. 그 언덕 7개에 세워진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장기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학습의 귀재입니다. 로마인들은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신에 좋은 것들을 배워갖고 자기식으로 바꿔놓는 데는 귀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나라들의 장점을 흡수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만들면서 빠르게 성장한 나라, 이게 로마입니다. 그게 진짜로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빨리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의 또 하나의 장기는, 이 로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화정이에요. 로마 그러면 이 공화정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민주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롯됐다면, 공화국, 이거는 바로 로마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화국을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리퍼블릭. 이거는 이제 옛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던 라틴어 레스푸블리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통의 재산,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커먼웰스. 그래가지고 뭐가 공통의 것이라는 뜻일까요? 그죠? 나라. 이 나라는 공통의 것,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이게 공화국의 기본 이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나라를 독점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왕을 쫓아냈죠.
로마에서 왕을 쫓아내서 로마를 공화국으로 바꾼 영웅이 누구냐면 이제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의 공화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역시 이제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자영농들이 시민이 돼서 자기 땅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자기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 돈으로 군량미를 챙겨갖고 전쟁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그 로마 시민들 중에 또 구별이 있었는데 그냥 그야말로 시민들을 평민이라고 불렀죠. 평민. 그리스의 데모스, 인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씨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파트리키라고 불렀어요. 로마가 건국될 당시부터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명문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파트리키죠. 특별한 아주 뭐 대단한 권한을 뭐 귀족이라고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다른 집안의 존경을 좀 이렇게 받았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파트리키라고 불리는 씨족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기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중세 유럽에 이렇게 막 그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창 갖고 찌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절에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귀중품이었죠. 말, 요즘에 벤츠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귀중품이었고, 또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그 서양 사람들은 말에 올라타서 발을 고정시키는 도구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거를 자라 그러죠. 그 기술을 몰라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려면은 말잔등에 올라가서 이 허벅지로 아주 힘차게 막 조이면서 달려야 달려야지, 안 그러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소유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술을 연마할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부자들인데, 그래서 말을 사가지고 귀병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부자들인데, 이 씨족, 파트리키, 명문 가문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명문 가문과 기사들을 합쳐서 이제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대개의 경우는 귀족이 좀 평민에게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나란 일도 좀 더 맡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더 손해도 감수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로마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독특한 정치 제도가 나옵니다. 우선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가 있어야겠죠. 일종의 왕이죠. 일단 왕인데, 이 왕이 정말 왕처럼 혼자 막 정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왕을 계승시키면 안 돼요. 계승시키면 안 되고 사람들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왕에 해당되는 사람을 평민들이 모이는 민회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 이렇게 뽑혀서 마치 왕처럼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 말로는 콘술이라고 부르죠. 콘술. 근데 이 집정관의 권력을 또 제한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임기를 길게 하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또 권력을 많이 차지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짧게 했습니다. 또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집정관을 2명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임기를 짧게 하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반드시 직접 선거로 뽑고, 대통령을 몇 명? 2명을 둬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면서 독재를 방지한 거죠. 이게 2800년 전의 정치제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밖에도 이 집정관 외에 그 아래에도 여러 단계의 정무관이라고 부르는 행정을 맡아보는 관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선거로 뽑았습니다. 집정관 2명 아래 이제 6명의 법무관이라고 불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법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법무관이 있는데, 이 법무관들도 전부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각 지역에 이제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요즘으로 치면 구청장 정도 되겠죠.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회의 권한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아테네처럼 평민회에서 나라의 일을 투표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 정치가들 중에 선동자라는 사람 있죠? 사람들에게 막 사탕 발림 잘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다수의 지지를 한꺼번에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선동 정치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민회는 주로 선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각종 정무직들을 선출하는 것까지만 역할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평민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뽑기만 하면 뭐하냐. 뽑기만 했더니 저 정무관들이 저 법무관이나 이 집정관들이 출신이 평민이 많겠어요? 귀족이 많겠어요? 귀족이 많죠. 그래서 뽑힐 때는 좋은 얘기하다가 일단 뽑고 나니까 귀족들만 대변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불만이 생겨서 이 집정관에게 대항하는 평민의 대표를 또 따로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민관. 그래서 이 호민관은 평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집정관의 어떤 명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평민들이 주요 정무직들을 다 선거로 뽑는다. 그리고 이 주요 정무직들이 귀족만 대변해서 귀족의 이익만 지키는 것을 막고 평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을 또 뽑는다. 이렇게 해서 호민관과 집정관이 서로 견제하게 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귀족들은요. 그래서 귀족들 역시 자기네들의 대표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원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로원은 귀족들의 대표기구입니다. 주로 주요 씨족들의 대표, 그 다음에 전현직 집정관과 법무관, 전직 호민관, 이런 사람들이 자동으로 원로원 회원이 됩니다. 원로원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그래서 집정관이나 법무관은 원로원에 나가서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에 붙여서 열심히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원로원은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과반수로 해가지고 뭘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냥 다만 자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로원에 의결권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로원은 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는 귀족들이 나라의 주요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게 되면 그 순간 로마는 공화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은 토론은 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민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집정관이나 법무관 같은 정무직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평민들의 뜻만 막 쫓아가는 거, 요거를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이 나라에 경험이 많고 좀 시야가 넓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원로원이죠. 또한 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지휘관의 역할을 맡아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이 원로원 위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마의 군사제도를 보면요. 일단 그 자영농들이 각각 군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일정한 규모가 모이면은 옛날에는 이제 60명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100명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대장을 하나 뽑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흔히 우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데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 100명 단위의 부대가 6개가 모이면 이제 대대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코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호트. 그래가지고 이 코호트에 이제 대대장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코호트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리전이라고 부른다. 리전. 그래서 자, 계산해 봅시다. 100명의 부대가 6개가 모여서 대대. 그러니까 한 개 대대는 모두 몇 명? 600명. 그 다음에 이 대대 10개가 모여서 군단. 그러면 로마의 한 개 군단은 몇 명? 6,000명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을 지휘하는 이 백부장은 바로 이 평민들, 이 군대에 나와 있는 이 평민들 중에서 뽑아지는 거고, 코호트, 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서부터는 원로원에서 맡아서 파견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군단장, 이 군단장은 주로 현직, 전직, 집정관이나 법무관 정도 되는 그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특한 로마의 정치제도이자
군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집정관은 최고 통치자이자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평소에는 아주 절도 있는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가 되면 이 정치 조직이 그대로 군사 조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절도 있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은 답만, 용기만 믿고 와 몰려와 가지고 싸우는데, 로마군은 아주 조직적이고 100명 단위로 편성된 부대들이 마치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로마의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는 신분에 따라 누구도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네가 차지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 나라를 누구 거라고 느낄까요? 자기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로마는 주변의 나라들을 빠르게 흡수해 나갑니다. 먼저 오늘날 라치오 지방이라고 부르는 라티움, 요 일대를 먼저 합병해서 여기가 이제 로마의 본국이 됩니다. 라티움 지방. 그래서 이제 로마의 말을 라티너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라틴 민족,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주변을 더 넓혀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나 나라들을 합병하거나 아니면 동맹국 형식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이제 로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본토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바깥에 있는 곳을 여기는 속주라고 불러가지고 총독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로마가 빠르게 성장을 하자 이제 부딪히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